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와 호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지막 방송이라는 각오로 정말 모든 걸 다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한 거예요, 지금.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기자놈들이 나쁜 그것 때문에 학생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거.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분화 시키고 만신치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 6개월이 뭐, 6개월이 뭐예요? 본고사여가지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설명해줘봐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 나 다 아냐? 방송 보는 사람들이. 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격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증은 중요해요. 사실은 자격증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보일 수 있는 수단 중에 네. 전공 다음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거의 의미가 없고요. 공대생들 중에서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공부해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증은 인정해줘요. 근데 그마저도 포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희 방송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내가 냉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연수를 가더라도 또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소위 공들일 수 있는 자격증은 차라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1년에 2번밖에 없거든 시험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서류 통과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대 분들이라든지 내가 이력이 좀 상대적으로 여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좀 선별해서 취득해 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토익이라든지 연수에 비해서는. 네. 네. 오랜 기간을 공들여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자격증 이런 거였어요. 제가 채용 담당자 할 때 가산점 줬던 게 노무사는 자격증이 아니라 밥벌이에요. 그건 라이센스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AI, CPA 이 정도 되는 자격증이 가산점 5점밖에 안 줘요. 100점 만점 중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 취득을 위해서 뭐 서류 심사에 대비를 한다? 너무 기회비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문과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리면 또 이제 유통관리사 지금 따는 애들 식스시그마 세상 쓰잘데기 없는 게 한국사야. 그래 우리 좀 방청객 애들도 지금 지금 오늘 굉장히 엄숙한 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웃지를 못해요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한국사 자격증, 뭐 저 한국어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 필요한 부분에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과생들한테는 큰 한국어나 의미가 한국사나 없습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좀 더 이제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기업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과 연관돼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직무 블라인드 채용이 걸린 뭐 CJ 리스펙트라든지 뭐 일반 공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직무 역량이 있다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자격증과 경력 사항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무 관련된 자격증은 사실 굉장히 지금 같은 채용 전형 트렌드에서는 되게 좋죠. 되게 유용하고. 그래서 그 이공계 분들은 기사 자격증 같은 것들 꼭 필수적으로 따야 아니 되는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왜 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지원을 하는데 스쿠버 다이빙 왜 써? 쿨해 보이잖아요. 그렇네. 아 그게 그렇게 되나? 아 그래요? 네. 되게 창의적인데? 되게 취미 활동 잘 즐기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스쿠버 안 받고 다이빙으로. 승무가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굉장히 자소, 쿨한 사람 같잖아요. 자소를 굉장히 잘 써야겠다. 그래서 다시 네. 본론으로 넘어와서 문과생분들 결과적으로 문제죠. 문과생분들은 유통관리사, 유통 지원하니까 유통관리사 나의 관심도를 표현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컴퓨터 많이 쓰지, 엑셀 많이 쓴다고 하니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건 이제 공기업에서는 가점 받는 거. 뭐 한국사도 마찬가지. 뭐 현대에서 역사 에세이 있으니까 같이 성으로 탄생. 그래. 역사 에세이 있으니까 같이 뭔가 호국보훈의 가치를 바탕으로 같이 역사 에세이 준비하면서 같이 하겠다? 과연 현대 한국사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채용팀 신승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역사 에세이를 미시시 할 예정이니까 통계 분석적 관련된 자격증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뭐 통계 분석 관련된 자격증이 뭐 대표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면 SPSS 통계 툴을 다루는 프로그램 관련된 자격증이니까 이것도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아요. 기회가 많지는 않고 따라서 이걸 따면은 본인이 어쨌든 직무적으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요새 뭐 통계나 수학과들은 뭐 반도체 연구개발 직무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빅데이터 기반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그 회사에서 보는 관점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사 정도는 그래도 문과분들이 따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따는데 회사마다 얼마나 걸리나요? 직무에 따라다 필기랑 실기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시간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는 타이밍도 건가요? 맞춰야 되고 아마 이번 상반기 때 뽑는 것 그 보는 거는 필기 전형이 끝났을 거예요. 아. 예, 잘 누리셔야겠죠. 꼭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보고 기회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격증은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 대비를 하면 이미 늦고요. 네, 어느 정도 한 4학년 때는 아무리 늦어도 4학년 2학기 정도 됐을 때 이미 취득을 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사실 자격증은. 네,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빠르다. 네, 그 외적인 부분, 나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이 아리따운 마음씨를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 아, 봉사활동. 어떤가요? 봉사활동 참 많이 아직까지도 봉사활동이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될 줄은 잘 몰랐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셔. 봉사활동은 아니요 제가 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제가 입사했을 때 포스코에서 그 봉사활동을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정량화 시켜서 평가하는 툴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래서 그걸 네. 제가 만들고 나왔는데 아, 그게 가산점이 2점밖에 안 됐어요. 100점 만점에. 최고점이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헌혈 20번, 30번 해봤자 또 헌혈을 하는 애들 있더라고요. 취업하려고. 진짜요? 그거 진짜 있어요. 네, 헌혈을 있어요. 갖다가 점수를 주니까. 피 졸라 빨리고 봉사 점수로. 1점 받은 거야, 씨발. 여기 피 자국 나는데. 어? 내 몸에 문신이 있어요도 아니고. 여기, 내가 그걸 보면서 학생이 울먹이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해볼 건 다 해봤다. 피도 뽑아보고. 그래서 내가 너 또라이 새끼라고 피를 왜 뽑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선배가 헌혈을 뭐 5번, 10번 해서 이런 거 되게 칭찬받고 입사했다는데 아니거든요. 봉사활동은. 그러니까 봉사는 그냥 니네 부모님한테 해.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체적인 자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봉사는. 어차피 내가 봉사하러 갔다는 거는 이해관계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한테 연탄 날르러 갔는데 그분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가 때릴 것도 아니고. 그죠? 당연히 내가 그날만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화를 내가 아무리 자기소개서에 도전적인 경험을 써도 공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한 건데 왜 이렇게 미화시키지? 도리를 했을 뿐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봉사는 성격 자체가 예전에는 와 이런 성향인 사람도 우리가 한번 뽑아 볼까? 이랬을 때는 소위 이제 통할 수가 있었으나 네. 지금은 봉사활동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더라고. 구직자들이 자기 뭐 해피무브라든지 포스코이도 비욘드라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구직자 니들한테만 졸라 유명한 활동이에요. 채용 담당자는 전혀.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이젠 채용 담당자들이 봉사활동 같은 거 이제 자소서에 쓰지 말아라. 봉사할 때 좋지 않았냐. 봉사할 때 기뻤지 않니. 그러니까 더 이상 쓰지 말아라. 그래도 가지고 와요 학생들이. 쓸 게 너무 없으니까.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우리 방송 이제 접정보센터도 꾸준하게 보시고 하면은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경험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현준 쌤 봉사활동 하셨어요? 많이는 할 안 때 했죠. 스펙 때? 하기는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봉사활동은 또 이제 민혁 쌤이 계시니까 포스코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코가 공고란에 학점 3.0 이하는 못 쓴다. 그리고 봉사활동 가점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봉사활동을 따게끔 마케팅이야. 만드는 그거 마케팅이야. 그거. 마케팅? 그냥 나 마케팅. 궁금해서 그래서 사회 선도적인 이미지를 이제 어. 만들기 위해서 우린 채용 단계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어떡하냐 부사장이 지시하는데. 그럼 아 부사장이 그치. 그렇게 하라는데 그럼 채용 그러면 담당자가 어쩔 수 문제가 없죠. 있어. 그러니까. 나 그거 그래서 어쩔 수가 만드셨다길래 갑자기 왜냐면 그거 관련해서 뭐 인턴십 챌린지가 많이 뽑잖아요 포스코가. 그거 할 때마다 학생들이 선생님 저 봉사활동 점수 없는데 어떡해요. 그거 가점 준다는데 그럼 어떡하지? 뭐 어디 가서 뭐라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점을 준다고 아예 공고란에 명시해버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제 부사장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포스코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학생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기여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본인의 그게 인성적 역량이 됐다.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뭔가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뭐 봉사활동하면서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그 했었고. NGO 가야지. 그러니까 뭐 NGO도 갈 수 유엔에 있는 가거나 아니면 뭐, 예. 유엔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네. 그렇게 가야지. 기업체에 입사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기업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먼저 기업체에서 돼야지 봉사활동을 뭐 필요한 사람들만 하게 준비를 하겠죠.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명확한 기준을 그쵸. 기업에서 네. 내놔야 한다. 아니면 공고란에서 없애던가. 공고란에는 봉사활동 점수 가점 아니 된다고. 봉사활동이 만약에 중요한 스펙이면 사회복지학과 애들 다 취업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진짜 제일 취업률이 낮거든요. 사회복지 쪽이 지금 다 공기업 쪽 근로복지나 건강보험 지원하지. 그러니까 세상 쓰잘데기 없는 스펙이니까 빨리 갑시다. 그렇죠. 봉사활동 필요도 없는 거야. 세상 짜증내셔. 그럼 저희 다음은 인턴십이에요. 인턴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턴 꼭 해야 할까요?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경력사항에 블라인드 걸린 채용, 뭐 공기업을 포함해서 경력사항에 쓸 수 있는 게 인턴 경험, 뭐 아르바이트 경험도 쓸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문과생분들이 결과적으로 정량적인 부분, 내가 이 직무를 잘해. 마케팅 분들이 제일 이제 굉장히 뭐 대외 활동과 공모전을 해서 내가 마케팅 역량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인턴 경험이에요. 마케팅적 인턴 경험.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고 내가 잘했다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인턴 경험은 제가 봤을 땐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 부분에 대한 비중이 되게 커요. 소재적으로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면접 때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가점 부분이 있긴 한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따라서 소재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관심도, 직무 관련된, 산업군 관련된 관심도를 표하고 싶다. 그럼 인턴이 사실 되면 제일 베스트죠. 문제는 지금은 인턴도 어려워. 이게 문제지. 예, 인턴하기도 어려워. 대기업의 인턴들은 엄청 까다롭게 뽑으니까. 인턴도 어려워. 인턴은 어려운 있으면 인턴. 돼요. 인턴은 있으면 서류는 됩니다. 확실히. 특히나 문과생들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제가 볼 때 마지막 남은 게 인턴. 예, 공대생들은 인턴 경험 없어도 돼요. 예, 학교 내에서 하는 전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고강도고 힘들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문과생들은 졸업하기 되게 쉽거든요. 이제 빨리빨리 나가란 얘기지. 예, 빨리빨리 나가서 니네 좀 해라. 근데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 학교의 경쟁력이 결국 이공계이기 때문에 굳이 인턴 경험이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대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인턴 경험이 없어도 재학생 중에 삼성에 간 애가 있고요. 반면에 성신여대 식품영양학 전공자인데 인턴 경험이 짧게라도 있어서 다른 경력자를 이긴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면접장에 가서. 그러니까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 교육,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금. 네. 뭐 경영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애들 거의 없고요. 행정학 전공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계약서 검토라든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라 그나마 남아있는 인턴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분명 도움은 되고요. 다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인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 대기업체 인턴이면 어렵긴 한데 기업의 규모에 상관이 없이 요새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기업체 인턴 짧게라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턴 경험은. 이제 다음 스펙 학점입니다. 학점에 대해 또 할 얘기가 또 있으시죠? 많으시죠? 학점은 사실 뭐 얘기를 해도 구직자분들이 믿지를 않는 게 저는 일단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직도 3.5를 기준으로 해서 뭐 3.4로 내가 졸업을 할지 3.52를 할지 되게 병신 같은 짓이거든요. 이거 진짜 되게 멍청하고 등신 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높으면 물론 좋죠. 3.4에서 3.6이다, 7이다, 8이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보지 않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3.0만 넘으면 물론 이제 뭐 3.1, 2, 3 구간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기는 하는데 그 가중치가 절대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희 학생들만 봐도 2점대 분들도 뭐 그 회사 같은 경우 취업을 하더만요. 푸드 세일즈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학점은 물론 공대생들한테 일부분 중요하기도 하는데 너무 커요.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학점이 좋다는 건 4.0 이상. 네. 학점이 좋으면 당연히 좋아요. 다만 학점 관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빨리 끝내고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믿어 얘네는. 네, 지금 또 그래도 또 고민을 아마 또 사연 보낼 걸. 그래도 선생님 방송 배구공 잘 봤는데 잘 보셨어요? 저는 3.6인데 그래도 친구들 뭐 저는 문과라 순수 또 문과라 3.8 또는 4.0은 돼야지 취업된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냐? 그럼 또 이제 스파이크 날릴 수밖에 없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이세요, 현준 쌤? 저는 유사한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일단은 가점, 그러니까 학점 부분도 당연히 점수화를 하죠. 점수화를 하는데 학교에 가중치가 있어요. 아마 삐처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강대학교는 가점이 좀 더 받죠. 왜냐면 학점이 받기 어려우니까. 문제죠, 서강보다. 이렇게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특정 가점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 학점의 변동 폭이 1에서 10단위라고 나자고 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갭 차이가. 네. 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3.6인데 3.7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관련된 다른 왜 경험들을 유입이에요 그게 3.6에서 7이? 어쨌든 가점이 들어가죠. 가점이. 그러니까 스펙을 많이 보는 회사들이 학교 학점 전공 관련돼서 이력서에 쓴 거는 다 가점화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점 변동 폭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대신 중요한 부분이 하면은 민혁 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된 경험들이라든지 관련된 행동들을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역량이에요. 자원관리 역량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본인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나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내가 학점으로서의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하면서 그 외적인 부분의 경험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면 꼭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분들 특히 이제 적극성이 요새 떨어지는 지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뭐 면접 준비 안 한 부분도 그렇고 본인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쫙 한번 훑고 그 관련돼서 학점도 관리하시고 전공도 하시고 관련된 경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에서 3.7, 0.1 올리는데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전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뭐 F 한 적어도- 거 한 재수강 하면은 재수강 뭐한 두세 개 해야 되나? 3점이 3.6인데 F가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0.1 구간을 높이려면 제 생각에는 두세 과목 좀 잘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노력이라 그렇게 0.1 노력을 해서 올려서 내가 얻는 아웃풋이 서류 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게 저는 1, 2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 항목을 정말 잘 쓴다. 그럼 서류 심사에서 5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도 저는 특히 자소서 그러니까 가성비를 좀 따지라는 얘기예요. 구직자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역할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 배구공이. 왜냐면은 친구들 구직활동 또는 뭐 선배들 보면은 야 무조건 일단 우리 학교는 좋지가 않으니까 A 폭격기 교수님들 수업을 무조건 들어서 네가 학점을 높여놔야 돼 라고 그지같이 짓거리고 다니면 선배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특히나 학교가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라도 내가 잘 받아야 돼. 그래서 경주마처럼 듣지를 않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임현준 쌤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그 구직자분들의 하루 일과라든지 왜냐면 구직자분들 중에 노는 사람 없거든요. 구직자분들 중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 없고 정말 1시간 단위로 자기 스터디 관리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되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좀 불필요한 데 시간을 허비하느라고 이게 왜냐면 이미 내가 해버리잖아요. 학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3.4에서 3.6으로 만들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6개월에서 1년을 허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내가 불합격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런 것 때문이다. 내가 학점 관리를 3.6으로 했는데도 떨어지는 건 결국은 학교 때문이야.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면접 때 면접관 질문 안 들리고 계속 잘못된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학점 관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학점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적당하게 내가 목표를 잡고 뭐 3.2다, 뭐 3.5다. 그래서 뭐 되면 그냥 말고 안 되더라도 다른 선택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준 쌤의 입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내 편. 왜냐면 제가 2학년 5분을 떠들었는데 왜 안 끊냐? 나 경주마였어요. 잘 안 들렸어. 내가 무슨 말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1학년 딱 마치고 나서 학점이 1.7이었거든요. 1학년 때 뭐 어떤 1학년 걸 때요. 너무 운동만 하고 다니느라 아. 배구하고 막 테니스 하느라 고생하시는 그래서 제가 근데 선생님 말을 좀 들은 건 또 있어요. 그냥 눈치 보지 마요, MC가. 적정 기준을 만들었어요, 저는.
저는 3점 초반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저는 그 골든타임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대 할 수 있는 시간대 토익이랑 학점이랑 같이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로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부분을 다 투자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감하게 이걸 우리가 학점, 학교, 어학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네임밸류가 그지 같아도 전공이 좋으면 학점이 낮아도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재학생 I got 중에 it. 연세대 원주 캠퍼스 환경공학과인데 일단 다 별로잖아요. 분교에다가 전공이 HSE 한 명 뽑는 직무예요. 환경공학은. 근데 이 친구가 과탑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 한 명 뽑는 데 입사했거든요. 그것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직자분들이 또 오해해요. 결국에는 또 학점 관리 한 명 뽑는 그 스펙 관리를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점을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나 분교나 이런 어떤 핸디캡이 있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거기에 주목해서 강점을 살리면 되는 거니까 뭐 많이 뽑는다, 안 뽑는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네, 이제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수상 경력하고 성형인데요.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비중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수상 경력과 성형에 대해서. 수상 경력은 듣기에도 되게 좀 어색한. 어색해요. 예, 그러니까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건 것 같은데. 나는 하나 있어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100일장 받은 거. 어, 수상 경력.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돼요? 수상 경력으로 작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쓰는 애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경력, 출판사 고등학교 갈수 있어요? 이전 걸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보통 쓰는 게 뭐 공모전이라든지 공대분들은 뭐 발명 경진대회 나가고 이랬던 것들. 근데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과분들의 어떤 경력은 인정할 만한 공신력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반면에 이제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활용해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그나마 좀 있기 때문에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앞서 얘기한 자격증이라든지 인턴 활동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중치는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수상 경력은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봉사 활동보단 그래도 의미가 있긴 한데 유의미가 봉사 있는데, 활동보다는 네, 그거보다는 의미가 있는데 뭘 수상하기 위해서 뭐 휴학을 한다든지 미인 대회 어때요? 의미 있어요. 그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성형은 되게 추천하거든요. 성형 같은 진짜?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네. 뭐 찝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시도를 해 볼 만하다고 봐요. 다른 스펙에 비해서는. 왜냐면은 사진이나 이런 걸 지금 넣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들의 꼼수일 뿐이에요.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얼굴을 안 봐야지 그러면.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복면가왕처럼 씨발 해야지 그럼. 아예. 바로 이러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해야지 차라리 변조를 한다거나. 근데 뭐 그런 건 안 한 상태에서 사진은. 그리고 기업들이 또 얼마나 얍실한 애들이 많냐면 서류 단계에서는 입력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놓고는 인적성 통과하면 별도로 입력하라 그러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 추가 입력 사항이라 그래서.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아 그래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뭐 방송국 이런데? 아니야. 아니, LG요? LG래요. LG도 추가 입력하라고 해요? 금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꼼수. 왜냐면 그 면접 전형까지 가는 사람들은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주목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면접 전형까지 가면 얼마나 구직자분들이 설레면서도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LG가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입력하고 했어요라고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보여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9개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성형. 저는. 그럼 거기에 미인 대회까지 포함?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미인 대회를 나갔다고 해서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목해서 볼 수 있죠. 면접 전형에서. 그 이유는 관심을 자기의 갖고. 능력이겠네요. 그러니까 미인 대회라는 게 얼굴이 이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 지원자는 어떤 애지?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에 기대하게 만든. 뭐 미인 대회인데
미의 기준을 보겠습니까? 면접관들이. 예, 그런 건 아니죠. 다만 밝은 모습 또는 어떤 호감 있는 인상 이런 것들을 싫어할 뭐 면접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저는 성형은 반대. 성형 반대. 반대예요? 예, 그 반대라는 게 이 사실 뭐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외형적인 뭐 진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대한항공 보고 계시죠? 1차 면접을 한 5명 정도 보는데 10분 봐요, 10분. 다대다로 보는데 10분 지난 정도 주말에 봤지. 예, 면접. 10분 정도 보는 이거는 진짜 속칭 그 대한항공의 면접을 관상 면접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관상 면접. 승무원 말고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반직들도 그렇게 봐요. 아 진짜요? 예, 예. 지상직도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기상 뭐 하는 분들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지원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의 선택의 옵션이 성형밖에 없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차라리 그 본인만의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충분히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의미는 성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거 외적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사실 또 고민해서 그분에 대한 것들을 쌓아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언제 SBS 스페셜인가 봤는데 그 입꼬리 수술을 하더라고요. 승무원 되려고. 그러니까 아 뭐- 진짜? 뭔지 알아요? 입꼬리 수술? 몰라요. 들어보셨어요? 그 배트맨에 나오는 쪼카처럼 계속 씨발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졸라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승무원 하려면 좀 잘 웃어야 된다. 전 이런 성형은 반대란 얘기예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위축되고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둡다면 할 필요가 있죠. 일정 부분. 본인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미 굉장히 밝은 태도도 있고 충분히 해볼 만한데 좀 과도하게 성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그거는 저는 안 된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 중에서는 네. 제일 저는 성형이 네. 의미가 왜 제가 또 이렇게 토익 얘기 아니요, 아니잖아. 완전 아니요. 달라. 제가요. 아니요. 제가 왜냐면 잠깐 얘기를 줘봐. 내가 지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신사역에 가끔 이렇게 버스 타러 가면 온통 도배 성형. 그 생각이 나니까. 예. 인사 담당자님께서 말하는 성형이 제일 의미 있다. 이거는 왜냐면 인사팀에서 되게 애매하게 얘기해요. 인사팀에서 우리는 호감 있는 사람과 밝은 사람들을 원하지 뭐 과도한 성형, 뭐 성형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또 면접 가면 안 그렇거든요. 인사팀 내에서도. 동기나 아니면 회사 들어가셨을 때 네. 어땠어요? 다들 외모가? 뭐 이제 외모를 아예 안 본다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면접 전형에서 좀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면접 전형에 결과적으로 평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1차 면접 같은 경우. 1차 면접 같은 경우 평가를 하면 직무 역량 부분에서의 비언어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모가 뭐 펌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폄하하는 거야. 아 그런가? 무슨 차이냐? 폄하하는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는 아니요, 펌한 게. 거 아닙니다. 전 제가 절대 잘생겼다고 그만 하지 돌려 않았어요. 말하세요. 오케이. 그만 광고 돌려 받았으니까 이거 솔직하게. 진직했어야 돼 이런 거를. 말하세요. 자, 에너카로 그래서 나갔습니다. 오케이.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그래 외모가 못생겼어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자신감이 줄어들겠죠. 네. 이건 그 사람이 계속 못생긴 상태로 살아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위에서 보는 게 잘생겼다 소리보다 못생겼다 소리 들었을 거니까 그러면 못생긴 상태로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성형을 안 했다고 하면은 자신감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자신감 부족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지. 단순히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떻다 저떻다 부분은 사실 굉장히 교육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이 직무 면접관들 교육을 시킬 때 네. 1차에서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최대한 배제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첫인상 효과라든지 대조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게 100% 지켜진다는 부분은 사실 변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외모적인 성형 부분은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이죠. 내가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근데 내 외모를 사랑해. 그럼 자신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자신감 부분의 포인트를 단순히 외모에 매멸돼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취업을 위한 스펙이니까 그럼 성형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이건 결과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성형이 중요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그리고 개인적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성형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취업이란 걸 한정져서 성형을 한다? 저는 이거는 잘못 안 돼. 너무 이거는 오버인 것 같아요. 드디어 저희가 이 9개 스펙들을 다 일단 좀 훑어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있어야지만 갖출 수 있는 9대 스펙인데 실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실제 채용에는 9대 스펙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채용 시장에서 고스펙이 유리하다? 아니면 의외로 효과가 없다? 어느 관점이세요? 오늘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오늘 9대 스펙. 네, 여기 전공이 안 나왔잖아요. 네. 네. 아, 학벌을 조금 더 학벌은 더 이미 들어가려나요? 수없이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전공이 지금은 이제는 결국에는 왜냐면은 직무 역량을 강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 직무 역량, 직무 베이스로 계속 갈 거예요, 채용은 당분간.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직무랑 관련해서 구직자에게 남아 있는 거는 사실 전공 말고는 지금 상태에서 보여주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특히나 공대생일수록 전공에 대한 메리트가 또 나눠지니까요. 그러니까 9대 스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저는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없다고 보여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펙으로의 고스펙은 효과가 없다. 그렇죠. 실제로 영향이 네. 어떠세요?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있다 없다고 영향이 있다 없다고 하면은 있다. 그러니까 뭐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과와 이공계로 나눠야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과분들은 학교와 학점이 제일 중요하고 이공계 분들은 전공과 학점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졸업 유예자가 졸업생보다 취업을 더 잘한다던데, 잘 된다던데 맞는 말입니까? 이것도? 이게 그 예전엔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졸업생들이 못 쓰게 하는 인턴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저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일부러 졸업유예도 하고 저도 사실 졸업유예 한 번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취업 때문에 했겠죠, 사실. 취업이 아니었으면 그냥 졸업했겠지. 뭐하러 생돈 내고 제가 학교에 남아 있었겠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졸업 유예생들이랑 졸업생들에 대한 차이 변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질문과 연관되는데 소위 필터링을 좀 세게 한다. 세게 하는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졸업 연차별로 점수화를 해요. 1년이 지나가면은 몇 점 감점, 2년이 지나가면 몇 점 감점, 3년이 지나면 몇 점 감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졸업하고서 취업을 못했다. 이거는 속칭 요즘 뜨고 있는 자원관리 역량, 그러니까 본인의 주어진 시간만큼의 결과치를 못 냈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지원했다가 많이 떨어졌을 확률이 일단 높을 거고, 그 다음에는 허송세월 보냈을 확률이 좀 높을 거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여성 문과생분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발 좋은 결과, 뭐 좋은 결과는 사실 그분들한테 달려있긴 하지만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졸업 유예와 졸업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졸업생이랑. 없어요. 근데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준비를 예를 들어서 졸업하기 전에 열심히 했다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직무 역량이 된다면 나이가 많은 옆에 있는 언니보다 유리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 만났던 여성분이 롯데 하이마트 MD로 입사를 했는데 그분이 건국대학교 소비자 전공이었어요. 건국대에 소비자 전공이 없어졌거든요. 한 학년에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90 누구인가? 왜 다 웃어요? 아나 그렇죠, 신발이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나 신발. 95년생이었기 때문에 90 이 중요한 얘기라는데 아 그, 점심 그 잘못 먹어서. 나이나 공백기에 상관이 없이 지원자가 얼마나 지금 뭐 데모하고 벌써 탄탄하게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9대 스펙을 더 나아가서 10대 스펙, 11대 스펙의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떠세요? 이 취업 채용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오겠죠. 그럼 제 생각에는 10대 스펙은 아마 부전공이 되지 않을까. 부전공. 네, 부전공이 IT 전공자인 애들. 이제 또 하나의 스펙으로 이미 벌써 문과 애들이 IT 전공하고 이지랄 하고 있어요. 전혀 쓰잘데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전공을 한다고 전공자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요새는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그거 뭐 한 1년, 2년 내가 졸업 유예를 해서 부전공을 내가 문과생인데 예를 들어 일본어과다. 근데 부전공을 컴퓨터공학이라든지 IT 쪽으로 했다? 면접장에 가면 6년, 5년 내내 전자통신 IT 전공했던 인턴 경험까지 있는 애랑 붙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불필요한 스펙에 대한 얘기들과 구직자들끼리 경쟁은 뭐 멈출 수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계속 나올 거예요. 불필요한 스펙에 대한 것들은 계속 나오고 그 안에서 구직자들은 또 되게
위로하겠죠, 스스로를. 아, 남들도 이렇게 9대, 10대, 11대 스펙 쌓으니까 나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죠. 불합격한 애들끼리는 이상하지 않겠죠. 그 합격자들은 이런 거를 전혀 그 어떤 합격자가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스펙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학 점수 높이고 해외 연수 갔어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실제 합격한 사람들 중에는 그게 우연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더 어려워지겠죠?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마이다스 IT가 HR 4.0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업 인사팀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채용 프로세스를 IT적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기반한 그런 AI 채용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기업체들한테 이제 오퍼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만들었으니까 이거 써달라.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IQ 테스트 해서 뭐 특정 문제 지뢰찾기를 내가 푼다. 지뢰찾기 푼다고 했을 때 지뢰찾기 풀어. 그럼 내가 눈동작을 몇 번 움직이나 아니면 밑에를 몇 번 보나 아니면 클릭을 몇 번 하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뽑았던 임직원들이 해본 거 결과에 대입해가지고 지원자를 뽑는다가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의 채용 시스템 관련된 기사들, 뭐 SK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이제 AI 시스템을 이번 상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취준생분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그날까지 배구공은 계속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실제 그런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유머 있으시고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잡정보센터 배구공 화이팅! 잡정보센터 배구공 화이팅! 잡정보센터 배구공 화이팅! 뭐라도 좀 해봐요. 아유, 그래서 인사팀이 좀 각성해야 될 거는 야, 그럼 얘가 여기 나오냐, 라스가 지금? 여 배구를 뭐 정체성도 모르는 방송인데 이게 먹어라, 그러고 방향을 보냈죠, 제가. 네. 받아라! 이렇게.